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답니다. 이런 밤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 이야기 하나 듣는 것이 제격이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 제 할머니의 할머니께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이 늙은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 땅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마을 어귀에 배의원이라 불리는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무섭게 그 집 부엌에서는 딱, 딱, 딱 약재 찢는 절구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의 주인은 담화라는 아이였습니다. 담화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아이였어요. 멀고 먼 친척벌이라는 이유 하나로 배의원 집에 맡겨져 실은 하녀나 다름없는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해가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이 담화의 하루였지요. 약방 안은 늘 코를 찌르는 쓴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 쌓인 약재 상자들과 달리 담화가 머무는 부엌 구석 작은 방은 텅 비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곳을 호소하며 배의원을 찾았지만 담화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달코달아색이 바랜 낡은 한복 치마를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빨갛게 부르트고 갈라진 손등이 아이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담화를 말 못하는 아이 혹은 그저 배의원네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못하니 생각도 없는 모자란 아이라고 수군댔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담화는 소리 내어 말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더 깊이 들을 줄 알았다는 것을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솥에서 밥이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아픈 이들의 신음 소리까지도. 특히 담화는 약초에 대해 신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기운을 돋우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본능처럼 알고 있었지요. 유난히 바람이 찼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약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혹겹 저고리를 입은 한 어미가 불덩이 같은 아이를 업고 들어왔습니다. 어미는 눈물부터 쏟아내며 배의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며칠째 열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 애절한 목소리에 약방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담화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지요. 배의원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는 신용을 하더니 수염을 쓰다듬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병이 깊어졌구먼.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는 온갖 어려운 약재 이름을 늘어놓으며 비싼 약첩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미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엽전 몇 잎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지요. 담화가 보기엔 저 아이는 그저 늦가을 찬바람에 된서리를 맞아 생긴 풍한일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비싼 녹용이나 인삼을 쓸 병이 아니었지요. 어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담화가 조용히 다가와 어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잘 말려두었던 깨씹 한 줌을 꺼내 쥐어주려 했습니다. 따뜻하게 다려 먹이면 금방 땀이 나고 열이 내릴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배의원의 아내가 매섭게 달려왔습니다. 이 천하의 벙어리 것이 살짝 매서운 손바닥이 담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깨씹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지요. 배의원의 아내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신성한 약방에서 무슨 요망한 짓이냐. 의원님의 처방에 흠집을 내려 해. 이 재수 없는 것이 당장 썩어지지 못해. 담화는 불타는 뺨을 감싸 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바닥에 흩어진 깨씹과 울면서 약방을 나가는 어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밤낮 없이 울부짖었고 온 마을은 깊은 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뜨거운 열병, 즉 돌림병이 늙은이와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밭은 기침을 토해내다가 하나둘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배 의원의 약방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지만 그의 탕약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마을의 신음소리는 공포에 찬 절규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워진 배 의원은 비열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을 다른 곳으로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지요. 그의 사악한 시선은 묵묵히 부엌에서 꾸준히 일을 하던 다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사람들을 향해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 못하는 아이가 마을에 들어온 뒤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소. 저 아이는 불길한 애군을 몰고 다니는 사람의 탈을 쓴 재앙 그 자체요.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그 말을 광기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약방으로 몰려와 당장 그 벙어리를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배 의원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담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눈보라가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집어삼키려는 듯 맹렬하게 몰아치던 한밤중이었습니다. 담화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사람들의 발길질과 저주를 받으며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발은 이미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온몸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는 것이 낫겠다는 포기감이 밀려올 때쯤 다마는 꺼질 듯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다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그 집을 향해 기어갔고 문 앞에 다다르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을 든 한 사내가 문지방 너머에 쓰러져 있는 다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양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으나 끔찍한 정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외딴 시골로 귀향을 온 선비 이수리 슈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배지에 불쑥 나타난 이 귀찮은 존재를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처럼 세상 모든 것에게 버림받은 듯한 저 작은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는 짧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다마의 깡마른 팔을 잡아 거칠게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마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지독한 약재 냄새가 아닌 맑고 옅은 먹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비록 가난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웬만한 서재 못지않게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던 이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어났군. 다마는 대답 대신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는 그녀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벅찬 사람이었습니다. 다마는 꼬박 이틀을 앓고 나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녀는 본능처럼 부엌으로 가 솥을 닦고 이수가 먹다 남긴 듯한 차가운 보리밥으로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이수는 아무 말 없이
다마가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다마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오직 이수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다마가 땔감을 넣고 빨래를 하는 소리, 그리고 그들 사이를 채우는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배 의원 집에서 겪었던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이수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그가 유배 오기 전 모진 옥살이를 견디며 얻은 고질병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발작적인 기침을 토해내고 그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담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배 의원 집에서 보았던 어떤 약재로도 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꽁꽁 언 산비탈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바위 틈과 눈 쌓인 나무뿌리 사이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날 밤 이수는 여느 때보다 더 심한 기침 발작에 시달리다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마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 낮의 눈 속에서 캐온 작고 검붉은 뿌리를 으깨었습니다. 그것을 꿀과 함께 작은 약탕기에 넣고 아주 약한 불에 오랫동안 정성껏 달였습니다. 진득한 고약처럼 변한 그것을 작은 숟가락에 떠서 이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기침의 고통이 너무 심해 그것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불타는 듯 뜨겁고 아팠던 목구멍이 편안해지며 지독한 기침이 멎었습니다. 이수는 놀라움에 찬 눈으로 다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읽었던 그 어떤 의서에서도 본 적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말 못하는 아이가 단순한 밥 짓는 하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자신이 아끼던 책들 중에서 가장 낡고 두꺼운 의서 몇 권을 꺼내 다마에게 건넸습니다. 다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책 속에 그려진 약초 그림들을 보고 손으로 짚어가며 이수에게 무언가를 물으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이수는 자신이 붓을 들고 다마는 손짓으로 약초의 쓰임새를 표현하며 두 사람만의 기이한 학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돌림병은 봄이 가까워졌음에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의 약을 먹고 죽어나가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식을 잃을 절박함에 처한 한 아비가 이성을 잃고 몽둥이를 든 채 숲속 초가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벙어리 아이가 재앙의 근원이라면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고 내 자식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피골이 상접한 이수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배 의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탈로 날까 두려웠던 배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다마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보시오. 저것들이 귀신과 내통하여 마을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소. 당장 저것들을 불태워 죽여야 하. 성난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횃불을 들고 초가집을 에워쌌습니다. 배 의원이 앞장서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다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언제나 병약하게 앉아만 있던 이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수척했으나 그 눈빛에서는 아무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배 의원의 팔을 매섭게 뿌리치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천한것 의원이라는 자가 병을 고칠 생각은 않고 힘없는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가. 이 아이가
재앙의 근원이라는 증좌가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글읽는 선비의 논리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귀인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 허나 만약 내 놈이 무고한 일을 헤아려 한 것이라면 내 놈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배의원과 마을 사람들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준엄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수는 담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울부짖던 아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날부터 이수의 초가집은 죽음의 문턱에 있던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수는 담화의 입이 되어 주었고 담화는 이수의 손이 되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곡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낳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약간의 쌀과 무명천으로 두 사람은 간신히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마을에는 말없는 의원에 대한 존경의 소문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의원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무섭던 돌림병이 사또의 외아들에게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고을의 모든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아이의 불덩이 같은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 역시 불려갔으나 며칠 밤낮으로 값비싼 약재를 쏟아부어도 아이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절망의 순간 사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숲속 초가집에 그 말 못하는 의원을 당장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담화와 이수가 관아의 엄숙한 문턱을 넘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남루한 차림의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배 의원은 담화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즐겁하며 사또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재앙을 몰고 다니는 흉물이옵니다. 저 아이가 쓴 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요사스러운 주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을 잃을 지경에 이른 사또에게는 배 의원의 시기심 가득한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수와 담화에게 제발 내 아들만 살려다오라고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담화는 묵묵히 아이의 이마를 짚고 맥을 살핀 뒤 이수가 펼쳐든 종이에 필요한 약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들은 배 의원이 사용했던 값비싼 인삼이나 녹용이 아닌 산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풀뿌리와 나무십들이었습니다. 약이 막 다려져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아이에게 전해지려는 찰나 배 의원이 광기 어린 표정으로 달려들어 약사발을 쳐내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또, 저것은 독입니다. 저 벙어리가 사또의 아드님을 해하려 합니다. 그는 탕약 찌꺼기 속에서 흔한 풀잎 하나를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짐승에게나 먹이는 독초가 아닙니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조용히 담화의 곁을 지키던 이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배 의원이 독초라고 주장하는 풀잎을 집어들고 담화가 가져온 약초 바구니에서 그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다른 풀잎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 두 개의 풀잎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또,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 배 의원이 등거든 겉모습은 비슷하나 약효가 없는 그저 그런 풀이지만 담화가 가져온 이것은 잎 뒷면에 미세한 솜털이 나 있는 열을 내리는 귀한 약재입니다. 이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배 의원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지요. 배 의원이라는 자는 병자를 살리는 약재의 진짜와 가짜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아픈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이 어린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의원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배 의원은 이수의 논리 정연한 일침에 얼굴이 잿빛이 되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사또는 진노했습니다. 그는 당장 배 의원을 옥에 가두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했습니다. 다마가 정성껏 달인약을 먹은 사또의 아들은 거짓말처럼 땀을 흘리며 긴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 날 아침 기적적으로 열이 내렸습니다. 사또는 다마와 이수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수의 비범한 기품과 학식을 보고 그가 평범한 시골 선비가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사또는 이수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즉시 한양으로 장계를 올려 그의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이수의 모든 죄가 사면되고 그의 신분 또한 복권되었다는 어명이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이수에게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 예전의 높은 벼슬을 되찾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이 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 말을 못하는 이 어린아이의 따뜻함으로 인해 완전히 녹아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가 가득한 한양의 궁궐이 아니라 다마의 맑은 눈빛이 머무는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수와 다마가 처음 만났던 숲속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지어진 작지만 깨끗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여름날, 약방 앞 큰 나무, 그늘 아래서는 이수가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서는 다마가,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그녀가 환한 햇살 아래 약초를 말리며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마가 이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환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소리 없는 그 미소 속에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모진 겨울과 마침내 맞이한 따뜻한 봄날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답니다. 이런 밤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 이야기 하나 듣는 것이 제격이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 제 할머니의 할머니께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이 늙은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 땅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마을 어귀에 배 의원이라 불리는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무섭게 그 집 부엌에서는 딱 약재 찢는 절구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의 주인은 담화라는 아이였습니다. 담화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아이였어요. 멀고 먼 친척벌이라는 이유 하나로 배 의원 집에 맡겨져 실은 하녀나 다름없는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해가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이 담화의 하루였지요. 약방 안은 늘 코를 찌르는 쓴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 쌓인 약재 상자들과 달리 담화가 머무는 부엌 구석 작은 방은 텅 비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곳을 호소하며 배 의원을 찾았지만 담화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달코달아색이 바랜 낡은 한복 치마를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빨갛게 부르트고 갈라진 손등이 아이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담화를 말 못하는 아이 혹은 그저 배 의원네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못하니 생각도 없는 모자란 아이라고 수군댔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담화는 소리 내어 말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더 깊이 들을 줄 알았다는 것을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솥에서 밥이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아픈 이들의 신음 소리까지도, 특히 다마는 약초에 대해 신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기운을 돋우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본능처럼 알고 있었지요. 유난히 바람이 찼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약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혹겹 저고리를 입은 한 어미가 불덩이 같은 아이를 업고 들어왔습니다. 어미는 눈물부터 쏟아내며 배 의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며칠째 열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 애절한 목소리에 약방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담화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지요. 배 의원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는 신용을 하더니 수염을 쓰다듬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병이 깊어졌구먼.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는 온갖 어려운 약재 이름을 늘어놓으며 비싼 약첩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미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엽전 몇 잎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지요. 다마가 보기엔 저 아이는 그저 늦가을 찬바람에 된서리를 맞아 생긴 풍한일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비싼 녹용이나 인삼을 쓸 병이 아니었지요. 어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다마가 조용히 다가와 어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잘 말려두었던 깨씹 한 줌을 꺼내 쥐어주려 했습니다. 따뜻하게 다려 먹이면 금방 땀이 나고 열이 내릴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배 의원의 아내가 매섭게 달려왔습니다. 이 천하의 벙어리 것이 살짝 매서운 손바닥이 담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깨씹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지요. 배 의원의 아내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신성한 약방에서 무슨 요망한 짓이냐. 의원님의 처방에 흠집을 내려 해. 이 재수 없는 것이 당장 썩어지지 못해. 다마는 불타는 뺨을 감싸 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바닥에 흩어진 깨씹과 울면서 약방을 나가는 어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밤낮 없이 울부짖었고 온 마을은 깊은 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뜨거운 열병, 즉 돌림병이 늙은이와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밭은 기침을 토해내다가 하나둘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배 의원의 약방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지만 그의 탕약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마을의 신음소리는 공포의 찬 절규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워진 배 의원은 비열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을 다른 곳으로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지요. 그의 사악한 시선은 묵묵히 부엌에서 꾸준히 일을 하던 다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사람들을 향해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 못하는 아이가 마을에 들어온 뒤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소. 저 아이는 불길한 애군을 몰고 다니는 사람의 탈을 쓴 재앙 그 자체요.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그 말을 광기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약방으로 몰려와 당장 그 벙어리를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배 의원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담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눈보라가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집어삼키려는 듯 맹렬하게 몰아치던 한밤중이었습니다. 다마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사람들의 발길질과 저주를 받으며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다른 힘이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온몸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는 것이 낫겠다는 포기감이 밀려올 때쯤 다마는 꺼질 듯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다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그 집을 향해 기어갔고 문 앞에 다다르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을 든 한 사내가 문지방 너머에 쓰러져 있는 다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양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으나 끔찍한 정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외딴 시골로 귀향을 온 선비 이수리 슈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배지에 불쑥 나타난 이 귀찮은 존재를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처럼 세상 모든 것에게 버림받은 듯한 저 작은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는 짧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다마의 깡마른 팔을 잡아 거칠게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마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지독한 약재 냄새가 아닌 맑고 옅은 먹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비록 가난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웬만한 서재 못지않게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던 이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어났군. 다마는 대답 대신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는 그녀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벅찬 사람이었습니다. 다마는 꼬박 이틀을 앓고 나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녀는 본능처럼 부엌으로가 솥을 닦고 이수가 먹다 남긴 듯한 차가운 보리밥으로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이수는 아무 말 없이 다마가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다마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오직 이수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다마가 땔감을 넣고 빨래를 하는 소리, 그리고 그들 사이를 채우는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배 의원 집에서 겪었던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이수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그가 유배 오기 전 모진 옥살이를 견디며 얻은 고질병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발작적인 기침을 토해내고 그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배의 의원 집에서 보았던 어떤 약재로도 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꽁꽁 언 산비탈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바위 틈과 눈 쌓인 나무뿌리 사이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날 밤 이수는 여느 때보다 더 심한 기침 발작에 시달리다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마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 낮의 눈 속에서 캐온 작고 검붉은 뿌리를 으깨었습니다. 그것을 꿀과 함께 작은 약탕기에 넣고 아주 약한 불에 오랫동안 정성껏 달였습니다. 진득한 고약처럼 변한 그것을 작은 숟가락에 떠서 이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기침의 고통이 너무 심해 그것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불타는 듯 뜨겁고 아팠던 목구멍이 편안해지며 지독한 기침이 멎었습니다. 이수는 놀라움에 찬 눈으로 다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읽었던 그 어떤 의서에서도 본 적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말 못하는 아이가 단순한 밥 짓는 하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자신이 아끼던 책들 중에서 가장 낡고 두꺼운 의서 몇 권을 꺼내 다마에게 건넸습니다. 다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책 속에 그려진 약초 그림들을 보고 손으로 짚어가며 이수에게 무언가를 물으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이수는 자신이 붓을 들고 다마는 손짓으로 약초의 쓰임새를 표현하며 두 사람만의 기이한 학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돌림병은 봄이 가까워졌음에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의 약을 먹고 죽어나가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식을 잃을 절박함에 처한 한 아비가 이성을 잃고 몽둥이를 든 채 숲속 초가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벙어리 아이가 재앙의 근원이라면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고 내 자식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피골이 상접한 이수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배 의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탈로 날까 두려웠던 배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다마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보시오. 저것들이 귀신과 내통하여 마을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소. 당장 저것들을 불태워 죽여야 하. 성난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횃불을 들고 초가집을 에워쌌습니다. 배 의원이 앞장서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다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언제나 병약하게 앉아만 있던 이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수척했으나 그 눈빛에서는 아무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배 의원의 팔을 매섭게 뿌리치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천한것 의원이라는 자가 병을 고칠 생각은 않고 힘없는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가? 이 아이가 재앙의 근원이라는 증좌가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글 읽는 선비의 논리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귀인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 허나 만약 내 놈이 무고한 일을 헤아려 한 것이라면 내 놈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배의원과 마을 사람들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준엄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수는 다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울부짖던 아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날부터 이수의 초가집은 죽음의 문턱에 있던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수는 다마의 입이 되어 주었고 다마는 이수의 손이 되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곡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낳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약간의 쌀과 무명천으로 두 사람은 간신히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마을에는 말없는 의원에 대한 존경의 소문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의원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무섭던 돌림병이 사또의 외아들에게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고을의 모든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아이의 불덩이 같은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 역시 불려갔으나 며칠 밤낮으로 값비싼 약재를 쏟아부어도 아이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절망의 순간 사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숲속 초가집에 그 말 못하는 의원을 당장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다마와 이수가 관아의 엄숙한 문턱을 넘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남루한 차림의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배 의원은
다마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즐겁하며 사또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재앙을 몰고 다니는 흉물이옵니다. 저 아이가 쓴 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요사스러운 주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을 잃을 지경에 이른 사또에게는 배 의원의 시기심 가득한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수와 다마에게 제발 내 아들만 살려다오라고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다마는 묵묵히 아이의 이마를 짚고 맥을 살핀 뒤 이수가 펼쳐든 종이에 필요한 약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들은 배 의원이 사용했던 값비싼 인삼이나 녹용이 아닌 산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풀뿌리와 나무십들이었습니다. 약이 막 다려져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아이에게 전해지려는 찰나 배 의원이 광기 어린 표정으로 달려들어 약사발을 쳐내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또, 저것은 독입니다. 저 벙어리가 사또의 아드님을 해하려 합니다. 그는 탕약 찌꺼기 속에서 흔한 풀잎 하나를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짐승에게나 먹이는 독초가 아닙니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조용히 다마의 곁을 지키던 이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배 의원이 독초라고 주장하는 풀잎을 집어들고 다마가 가져온 약초 바구니에서 그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다른 풀잎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 2개의 풀잎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또, 이 2가지를 자세히 보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 배 의원이 든 겉모습은 비슷하나 약효가 없는 그저 그런 풀이지만 다마가 가져온 이것은 잎 뒷면에 미세한 솜털이 나 있는 열을 내리는 귀한 약재입니다. 이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배 의원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지요. 배 의원이라는 자는 병자를 살리는 약재의 진짜와 가짜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아픈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이 어린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의원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배 의원은 이수의 논리 정연한 일침에 얼굴이 잿빛이 되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사또는 진노했습니다. 그는 당장 배 의원을 옥에 가두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했습니다. 다마가 정성껏 달인약을 먹은 사또의 아들은 거짓말처럼 땀을 흘리며 긴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 날 아침 기적적으로 열이 내렸습니다. 사또는 다마와 이수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수의 비범한 기품과 학식을 보고 그가 평범한 시골 선비가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사또는 이수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즉시 한양으로 장계를 올려 그의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이수의 모든 죄가 사면되고 그의 신분 또한 복권되었다는 어명이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이수에게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 예전의 높은 벼슬을 되찾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이 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 말을 못하는 이 어린아이의 따뜻함으로 인해 완전히 녹아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가 가득한 한양의 궁궐이 아니라 다마의 맑은 눈빛이 머무는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수와 다마가 처음 만났던 숲속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지어진 작지만 깨끗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여름날, 약방 앞 큰 나무, 그늘 아래서는 이수가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서는 다마가,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그녀가 환한 햇살 아래 약초를 말리며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마가 이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담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환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소리 없는 그 미소 속에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모진 겨울과 마침내 맞이한 따뜻한 봄날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답니다. 이런 밤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 이야기 하나 듣는 것이 제격이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 제 할머니의 할머니께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이 늙은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옛날 옛적에 조선 땅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마을 어귀에 배의원이라 불리는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무섭게 그 집 부엌에서는 딱 약재 찢는 절구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의 주인은 담화라는 아이였습니다. 담화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아이였어요. 멀고 먼 친척벌이라는 이유 하나로 배의원 집에 맡겨져 실은 하녀나 다름없는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해가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이 담화의 하루였지요. 약방 안은 늘 코를 찌르는 쓴 약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 쌓인 약재 상자들과 달리 담화가 머무는 부엌 구석 작은 방은 텅 비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아픈 곳을 호소하며 배의원을 찾았지만 담화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달코달아색이 바랜 낡은 한복 치마를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빨갛게 부르트고 갈라진 손등이 아이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담화를 말 못하는 아이 혹은 그저 배의원네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못하니 생각도 없는 모자란 아이라고 수군댔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담화는 소리 내어 말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더 깊이 들을 줄 알았다는 것을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솥에서 밥이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아픈 이들의 신음소리까지도. 특히 담화는 약초에 대해 신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기운을 돋우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본능처럼 알고 있었지요. 유난히 바람이 찼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약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혹겹 저고리를 입은 한 어미가 불덩이 같은 아이를 업고 들어왔습니다. 어미는 눈물부터 쏟아내며 배의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며칠째 열이 내리질 않습니다. 그 애절한 목소리에 약방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담화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지요. 배의원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는 신용을 하더니 수염을 쓰다듬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병이 깊어졌구먼.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는 온갖 어려운 약재 이름을 늘어놓으며 비싼 약첩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미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엽전 몇 잎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지요. 담화가 보기엔 저 아이는 그저 늦가을 찬바람에 된서리를 맞아 생긴 풍한일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비싼 녹용이나 인삼을 쓸 병이 아니었지요. 어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담화가 조용히 다가와 어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잘 말려두었던 깨씹 한 줌을 꺼내 쥐어주려 했습니다. 따뜻하게 다려 먹이면 금방 땀이 나고 열이 내릴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배의원의 아내가 매섭게 달려왔습니다. 이 천하의 벙어리 것이 살짝 매서운 손바닥이 담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깨씹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지요. 배의원의 아내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까짓 게 감히 신성한 약방에서
무슨 요망한 짓이냐, 의원님의 처방에 흠집을 내려 해. 이 재수 없는 것이 당장 썩어지지 못해. 다마는 불타는 뺨을 감싸 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바닥에 흩어진 깨십과 울면서 약방을 나가는 어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밤낮 없이 울부짖었고 온 마을은 깊은 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뜨거운 열병, 즉 돌림병이 늙은이와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밭은 기침을 토해내다가 하나둘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배 의원의 약방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지만 그의 탕약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마을의 신음소리는 공포에 찬 절규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두려워진 배 의원은 비열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을 다른 곳으로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지요. 그의 사악한 시선은 묵묵히 부엌에서 꾸준히 일을 하던 다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사람들을 향해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 못하는 아이가 마을에 들어온 뒤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소. 저 아이는 불길한 애군을 몰고 다니는 사람의 탈을 쓴 재앙 그 자체요.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그 말을 광기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약방으로 몰려와 당장 그 벙어리를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배 의원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담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눈보라가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집어삼키려는 듯 맹렬하게 몰아치던 한밤중이었습니다. 다마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사람들의 발길질과 저주를 받으며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발은 이미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온몸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는 것이 낫겠다는 포기감이 밀려올 때쯤 다마는 꺼질 듯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다마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그 집을 향해 기어갔고 문 앞에 다다르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을 든 한 사내가 문지방 너머에 쓰러져 있는 다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양의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으나 끔찍한 정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 외딴 시골로 귀향을 온 선비 이수리 슈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배지에 불쑥 나타난 이 귀찮은 존재를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처럼 세상 모든 것에게 버림받은 듯한 저 작은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수는 짧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다마의 깡마른 팔을 잡아 거칠게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마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지독한 약재 냄새가 아닌 맑고 옅은 먹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비록 가난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웬만한 서재 못지않게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던 이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깨어났군. 다마는 대답 대신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는 그녀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벅찬 사람이었습니다. 다만은 꼬박 이틀을 앓고 나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녀는 본능처럼 부엌으로가 소틀닥 이수가 먹다 남긴 듯한 차가운 보리밥으로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이수는 아무 말 없이 다마가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다마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오직 이수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다마가 땔감을 넣고 빨래를 하는 소리, 그리고 그들 사이를 채우는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배 의원 집에서 겪었던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이수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그가 유배 오기 전 모진 옥살이를 견디며 얻은 고질병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발작적인 기침을 토해내고 그럴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배의 의원 집에서 보았던 어떤 약재로도 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꽁꽁 언 산비탈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바위 틈과 눈 쌓인 나무뿌리 사이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날 밤 이수는 여느 때보다 더 심한 기침 발작에 시달리다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마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 낮의 눈 속에서 캐온 작고 검붉은 뿌리를 으깨었습니다. 그것을 꿀과 함께 작은 약탕기에 넣고 아주 약한 불에 오랫동안 정성껏 달였습니다. 진득한 고약처럼 변한 그것을 작은 숟가락에 떠서 이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기침의 고통이 너무 심해 그것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불타는 듯 뜨겁고 아팠던 목구멍이 편안해지며 지독한 기침이 멎었습니다. 이수는 놀라움에 찬 눈으로 다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읽었던 그 어떤 의서에서도 본 적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말 못하는 아이가 단순한 밥 짓는 하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자신이 아끼던 책들 중에서 가장 낡고 두꺼운 의서 몇 권을 꺼내 다마에게 건넸습니다. 다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책 속에 그려진 약초 그림들을 보고 손으로 짚어가며 이수에게 무언가를 물으려는 듯한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이수는 자신이 붓을 들고 다마는 손짓으로 약초의 쓰임새를 표현하며 두 사람만의 기이한 학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돌림병은 봄이 가까워졌음에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의 약을 먹고 죽어나가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식을 잃을 절박함에 처한 한 아비가 이성을 잃고 몽둥이를 든 채 숲속 초가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벙어리 아이가 재앙의 근원이라면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고 내 자식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피골이 상접한 이수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배 의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탈로 날까 두려웠던 배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다마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보시오. 저것들이 귀신과 내통하여 마을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소. 당장 저것들을 불태워 죽여야 하. 성난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횃불을 들고 초가집을 에워쌌습니다. 배 의원이 앞장서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다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언제나 병약하게 앉아만 있던 이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수척했으나 그 눈빛에서는
아무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배 의원의 팔을 매섭게 뿌리치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천한것 의원이라는 자가 병을 고칠 생각은 않고 힘없는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가? 이 아이가 재앙의 근원이라는 증좌가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글읽는 선비의 논리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귀인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 허나 만약 내 놈이 무고한 일을 해하려 한 것이라면 내 놈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배의원과 마을 사람들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준엄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수는 담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울부짖던 아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날부터 이수의 초가집은 죽음의 문턱에 있던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수는 담화의 입이 되어 주었고 담화는 이수의 손이 되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곡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낳은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약간의 쌀과 무명천으로 두 사람은 간신히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마을에는 말없는 의원에 대한 존경의 소문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의원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무섭던 돌림병이 사또의 외아들에게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고을의 모든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아이의 불덩이 같은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 역시 불려갔으나 며칠 밤낮으로 값비싼 약재를 쏟아부어도 아이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절망의 순간 사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숲속 초가집에 그 말 못하는 의원을 당장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담화와 이수가 관아의 엄숙한 문턱을 넘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남루한 차림의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배 의원은 담화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즐겁하며 사또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재앙을 몰고 다니는 흉물이옵니다. 저 아이가 쓴 약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요사스러운 주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을 잃을 지경에 이른 사또에게는 배 의원의 시기심 가득한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수와 담화에게 제발 내 아들만 살려다오라고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담화는 묵묵히 아이의 이마를 짚고 맥을 살핀 뒤 이수가 펼쳐든 종이에 필요한 약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들은 배 의원이 사용했던 값비싼 인삼이나 녹용이 아닌 산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풀뿌리와 나무십들이었습니다. 약이 막 다려져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아이에게 전해지려는 찰나 배 의원이 광기 어린 표정으로 달려들어 약사발을 쳐내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또, 저것은 독입니다. 저 벙어리가 사또의 아드님을 해하려 합니다. 그는 탕약 찌꺼기 속에서 흔한 풀잎 하나를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짐승에게나 먹이는 독초가 아닙니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조용히 담화의 곁을 지키던 이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배 의원이 독초라고 주장하는 풀잎을 집어들고 담화가 가져온 약초 바구니에서 그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다른 풀잎 하나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 두 개의 풀잎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또,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 배 의원이 등거든 겉모습은 비슷하나 약효가 없는 그저 그런 풀이지만 담화가 가져온 이것은 잎 뒷면에 미세한 솜털이 나 있는 열을 내리는 귀한 약재입니다. 이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배 의원을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지요. 배 의원이라는 자는 병자를 살리는 약재의 진짜와 가짜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아픈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이 어린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의원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배 의원은 이수의 논리 정연한 일침에 얼굴이 잿빛이 되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사또는 진노했습니다. 그는 당장 배 의원을 옥에 가두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했습니다. 다마가 정성껏 달인약을 먹은 사또의 아들은 거짓말처럼 땀을 흘리며 긴 잠에 빠져들었고 다음 날 아침 기적적으로 열이 내렸습니다. 사또는 다마와 이수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수의 비범한 기품과 학식을 보고 그가 평범한 시골 선비가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사또는 이수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즉시 한양으로 장계를 올려 그의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이수의 모든 죄가 사면되고 그의 신분 또한 복권되었다는 어명이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이수에게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 예전의 높은 벼슬을 되찾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신의 마음이 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 말을 못하는 이 어린아이의 따뜻함으로 인해 완전히 녹아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가 가득한 한양의 궁궐이 아니라 다마의 맑은 눈빛이 머무는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수와 다마가 처음 만났던 숲속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지어진 작지만 깨끗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여름날, 약방 앞 큰 나무, 그늘 아래서는 이수가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서는 다마가,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그녀가 환한 햇살 아래 약초를 말리며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마가 이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환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소리 없는 그 미소 속에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낸 모진 겨울과 마침내 맞이한 따뜻한 봄날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